열독불허 도서 목록, 열독불허 독서 목록.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도대체? 20년도 넘은 얘기가 갑자기 21세기 2020년에 튀어나왔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줄여서 경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공공도서관이 정치 편향을 이유로 여당 비판 도서를 금서로 지정했다. 20년 만이 아니라 40년 만에 불온도서 목록이 발표된 거네요. 이 경변은 40년 만에 재림한 금서의 시대를 규탄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윤희숙 의원의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 또 조국 흑서, 그리고 안희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출판한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이라는 책, 이런 책들이 정치 편향 등을 이유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비치 거부됐다는 겁니다. 교도소 금서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열독불허 도서 목록. 제가 감옥살이 할 때도 이 열독불허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교도소 측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제가 항의 차원에서 단식을 열흘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나 있었던, 교도소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열독불허 도서 목록, 이게 공공도서관에서 2020년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재소자,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이 열독불허 도서 목록이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원래 이 교도소에서는 열독불허 도서 목록 준칙에 따라서 국채를 위배하거나 공산주의 이론을 찬양하거나 계급투쟁을 선동하거나 범죄 및 범죄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그리고 시사성이 농후해서 보안상 저해 요인이 되는 내용,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을 기준으로 목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인권단체들이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일이냐 이러면서 2001년 12월에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20년 만에 열독불허 도서라고 하는 게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 출판한 도서를 정치 편향을 이유로 비치하지 않고 있고, 조국 흑서 같은 조국 비판, 문재인 좌파 정권 비판 서적을 열독불허 도서로 이렇게 해서 금서로 지정하고 비치를 거부하고 있다. 경변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팩트를 근거로 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둡니다. 도대체 이게 시대가 거꾸로 가도 4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더구나 입만 열면 민주주의, 공정, 정의를 외치는,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옛날에는 금서로 지적되면은 판매 부수가 확 늘었다고 하죠. 뭔가 내용이 있는 책인가 보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사두자.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도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구매해서 책을 좀 많이 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사과하게 만들겠다. 사과하라 해도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사과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노상에서 주차 문제 다투다가 멱살잡이 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검찰총장이 사과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추미애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이명박 BBK 수사 등 과거 수사들에 대해 검찰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윤석열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장관인 제가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조국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은 정치를 위한 검찰 수사다 라고 좌파 국회의원이 유도성 질문을 하자 추미애가 즉각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흰 것을 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또 추미애는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이 없어서 알 수도 없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이 남아있다. 연일 윤석열을 향해서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추미애의 이 난타, 근데 별로 윤석열이가 아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추미애가 무슨 수로 윤석열에게 억지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마 추미애 말을 듣는 사람들 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사과하게 만들겠다. 이런 사과는 또 제가 처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추미애의 칼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추미애의 칼춤을 보다 못했는지 조선일보가 아예 그럴 거면 차라리 서울시장 내보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창균 칼럼입니다. 추미애는 그동안 취임 10달 동안 인사라는 칼, 수사지휘권이라는 칼, 감찰이라는 칼, 이 칼 세 자루를 원없이 휘둘러 왔는데,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이런 정권 부담을 주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통째로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학살 인사를 해왔다.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했다.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측근들을 전부 감찰하면서 옥죄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굽히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추미애에게 맞서고 있다. 추미애에게 항명한, 실명으로 항명글을 올린 300여 명의 검사들도 윤석열과 같은 생각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검난, 이거 문재인 정권 핵심들은 훨씬 전
집권하기 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2011년, 10년 전이죠. 2011년 12월에 조국이는 문재인이 하고 국민 콘서트를 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며 나가시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이랬어요. 이게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근데 검찰개혁 한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항명하면서 사표 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 사표 다 받으면 됩니다. 이게 문재인이랑 조국이가 검찰개혁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9년 전 지금의 대통령과 직전 법무부 장관이 9년 전 국민을 앞에 놓고 토크 콘서트 하면서 웃고 떠들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추미애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완우 검사의 실명 SNS 글을 보고 커밍아웃 해주시면 좋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좋다. 개혁만이 답. 이렇게 써서 사표 받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추미애의 이런 태도도 바로 9년 전에 문재인이하고 조국이가 웃고 떠들면서 했던 검찰개혁의 로드맵, 이 로드맵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항명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라. 이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대깨문, 대깨조, 대깨추 이 극단적인 극좌파 지지자들이 한 40만 명쯤 모여서 그 로드맵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놓고 김창균 칼럼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개혁을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추미애를 공천해라 그러면.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을 여당 후보로 내세워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봐라. 추미애야말로 적임자 아니냐. 또 추미애는 서울 지역에서만 5선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불출마했는데 그때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불출마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니냐.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갈 뜻이 있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이나 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검찰개혁의 한가운데 있으니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과연 추미애 스타일, 추미애식 검찰개혁이 국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 한번 해보자. 김창균 칼럼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추미애만한 카드를 꽂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이다. 추미애를 공천했는데 이길 것 같지 않을 때. 추미애를 공천했는데 질 것 같을 때. 추미애가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부담이 전부 정권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클 때. 그때 추미애를 공천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라. 검찰개혁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추미애를 직접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해봐라. 진실의 순간이 곧 다가온다. 이게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주장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까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는 게 저 쫄보들 좌파들의 속성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장관부터 학습하라. 장관부터 학습하라. 이 공부가 필요한 장관이 누구냐면요. 이정옥이라는 장관입니다. 이정옥.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여성가족부, 줄여서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 그 여가부의 예산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성 관련 예산, 청소년 관련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가족, 저출산 관련 예산도 여가부에 들어갑니다. 가장 생활 밀착형의 부처가 바로 여가부입니다. 이 여가부의 장관이 이정옥인데, 이 사람이 일자리에서 언론에 조명을 받은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정옥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냐 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정옥이라는 이름을 국민들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무슨 일로 그랬냐?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이게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성 문제, 성폭력 문제나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학습권, 그 학습한다는 그 이정옥, 이렇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정옥이가 국회에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윤주경 의원이 838억 원이나 지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면서 오거돈 박원순, 이 성폭력,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정옥의 이 답변이 정말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막말 수준의 답변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정옥이 뭐라 그랬냐? 국가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이 사람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지 알았다면 감히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소리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장관이 이렇게, 이정호이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질문한 윤주경 의원이 더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재차 물어봤어요. 아니, 장관, 지금 838억 원이 학습비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838억 원이 국민 성인지 감수성 학습비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재차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윤주경 의원이,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온화하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굉장히 완곡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윤주경 의원이 깜짝 놀라서 대물었을 정도니까 그때 윤주경 의원이 대묻는 것을 보면서 이정옥이도 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됐나 보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우차 대묻자, 아니 그게 진짜 학습비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대묻자 이정옥이가 아니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찾을 게 없어서 그래. 성폭력, 성추행에서 뭘 찾아요? 대한민국 국가에 긍정적인 게 그렇게 없어요? 오거돈의 성추행,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에서 긍정적인 걸 찾겠다고? 그 윤주경이 장관 참 편하다, 장관 참 편하게 생각한다.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 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순행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박원순, 오거돈 사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생각하냐고요. 이종호가 답변을 안 했어요. 윤주경이 다시 답변을 재촉합니다. 아니,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 맞냐? 이종호가 여가부 장관이에요. 이종호가 답변을 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종호가 무슨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렇게 답변했다 해도 야단을 맞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여가부 장관이에요. 이런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걸 바로잡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책임 부처가 여가부예요. 그 여가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죄명을 말할 수가 없고. 예, 윤주경의 마지막 질타입니다. 이 얌전한 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정도면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윤주경의 질타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맞느냐?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이 상황, 국회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여가부 장관은 여성을 위한 장관이 아니라 여당을 위한 장관이다. 이렇게 이종옥을 비판했습니다. 대체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건 운운하며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모양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빼다 박았다. 정의당도 피해자를 외면한 채 여당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여가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정의당의 장혜영 원내대변인입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작 성인지 학습이 필요한 분은 이종옥 여가부 장관 본인이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보궐선거를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단순히 학습 도구로 전락시킨 이번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들께 즉각 사과하라. 네, 정작 학습이 필요한 사람은 이종옥이다.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이 조국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이 추미애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수사팀이 해체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조국 수사팀이 해체된 것을 얘기하니까 추미애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인권 탄압을 할 때 수사하는 것인데 조국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고 또 혐의자가 그 부인이다. 이게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가? 조국이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조수진이 조국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비판적 질의를 하자 추미애가 아니 공정에 반하고 자시고 간에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그러자 조수진이 다시 나섰습니다.
조국이 아들 인턴 경력 조작 의혹은 조국이가 민정수석 할 때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 일 도운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 예. 추미애 눈에는 이미 끝난 장관 조국이가 무슨 살아있는 권력이냐 할지 모르겠는데, 조국이가 수사받을 때, 이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 조국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조국 집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던 검사한테 그 정경심이가 장관인 조국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 기억하시죠? 또 범죄가 저질러졌던 시점에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어요. 사모펀드에 투자하니 많이 투자인지 뭔지 할 때도 민정수석이었고, 표창장 위조가 나는 범죄가 벌어졌을 때도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럼 민정수석이 살아있는 권력이지,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이지, 죽은 권력이에요. 추미애의 발언은 뭐 하나 제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그걸 비판한다,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조국이가 죽은 권력이라고 강변하는 사람. 지금 장관을 그만둔 지금도 조국이를 사람들이 죽은 권력이라고 봅니까? 뭐 조국이가 살아있냐 죽었냐 생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비중, 조국이 하나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십만 좌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 조국이가 타고 온 차에 먼지가 앉았다는 것 보고 티슈를 꺼내서 닦아주는 이 대개 조들이 있는 이 조국이가 어떻게 이미 죽어버린 권력이라고 추미애 눈에는 비치는지, 혹시 추미애가 조국이를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죽여버리고 싶어서 죽은 권력이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도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장관에서 내려온 지금도 조국이는 문재인 좌파 정권 안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 실세로 큰소리 땅땅 치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추미애보다 10배 강한 게 조국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경선 룰의 정치. 경선 룰 갖고 장난치는 거는 정치라고 할 수 없죠.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걸 자기들 딴에는 무슨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경선 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하칠 정치입니다. 15년 이상 운영되어 와서 이미 수십 번의 선거를 통해서 가장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경선 룰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온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룰입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50%.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이거부터 손봐야 되겠다. 이거 정치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경준이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김상훈이를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김상훈이를 꼭두각시로 세운 것 같아요. 앉혀놓고 이 경선 룰부터 좀 손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을 당원 비중을 점점 줄여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예 당원을 싹 없애버리자.
100% 국민, 일반 국민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반발 안 했으면 일반 국민 100% 이른바 완전국민 경선으로 갈 뻔했어요. 근데 반발이 있으니까 야 이거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 네,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 해서 9대1로 줄이자. 당원 10%만 인정하자. 8대2로 줄이자. 당원 20%만 인정하자. 7대3은 어떠냐? 당원 30%, 국민 30%. 자, 지금 이 경선 룰 관련해서는 책임자가 3사람입니다.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 김종인, 그리고 당의 투톱 중에 하나인 주호영, 그리고 경선준비위원장 김상훈.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장난치지 마세요. 경선 룰 가지고. 그냥 50대 50으로 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수가 룰에 맞춰야지. 룰이 선수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공당입니까? 안철수 때문에 룰을 바꿔요? 금태섭이 때문에 룰을 바꿔? 그 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당원들의 항의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10% 정도는 인정해주자. 당원 10%, 국민 90%. 당원들 뭘로 압니까, 도대체? 당원들, 이게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로 보이죠. 그냥 밟으면은, 그냥 밟히는 존재처럼 보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가만히 있는 당원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 무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원들이 무슨 거지예요? 동양 나눠주듯이 10% 떼주면 된다? 20%나 주자. 야, 그건 너무 작다. 야, 한 30% 주자. 그래야, 입들 닫고 있겠지. 이거야말로, 당원들 위에 군림하는 몇몇의 독재자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당원 무서운 줄 알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예. 국민의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안팎에서 평가되어 온 15년 동안이나 그래서 유지되어 온 50대 50이라고 하는 이 경선 룰을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망가뜨려 버릴지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주호영, 김상훈 세 사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권이냐 인생 마감이냐? 대권이냐 인생 마감이냐?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뉴스가 나와서 그냥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김경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2심에서 오늘 2심 선고가 있는데 여기서 무죄가 되면 김경수는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여기서 유죄가 되면 경남도지사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대권이냐 인생 마감이냐. 생물학적 인생이 마감되기야 하겠습니까? 정치 인생은 일단 마감된다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김경수는 작년 1월에 1심이 끝났어요. 1심이 끝나고 나서 보통 4개월 안에 2심이 끝나는데 김경수는 작년 1월에 2심이 끝나고 20개월이 지났네요. 21개월째 2심이 이제 끝나가네요. 유죄를 받고 2심으로 가는데 이렇게 질질 끌면 예, 그거는 이 피고인한테 특혜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김경수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을 받고 이 징역 10개월에 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형이 확정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직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감옥에 구속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4월에 보석을 신청해서 보석 허가를 받고 나와서 도지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보석받고 나와서 경남도지사 일을 해 온 겁니다. 이해찬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가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대권 주자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치열하게 양강을 구성하는데 이 둘이가 다 박스권에 갇혔다. 2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혔다. 누구라도 튀어나가야 되는데 못 튀어나가고 있다. 지루한 이 교착 국면. 여기에 오늘 김경수가 무죄를 받으면 무죄를 받는 순간 이재명이가 튀어오르듯이 튀어올라서 일거에 삼강구도가 만들어지고 김경수가 앞으로 뛰쳐나갈 가능성이 더 많다. 왜? 이 정권의 주체 세력, 이 정권의 주체 세력, 이 대깨문이 이낙연, 이재명보다는 김경수를 더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 대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거취 논란 끝. 거취 논란 끝.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사실 저는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평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경제부총리건 뭐 국토건설부 장관이든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들인데 그 뭐 굳이 시간 아깝게 평론까지 하겠습니까? 홍남기가 사의 표명을 했을 때도 홍남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홍남기의 사의 표명의 그 전말이 전후 사정이 문재인의 이 심각한 레임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그 논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홍남기, 거취 논란 끝, 이거 홍남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홍남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수준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고민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홍남기에 대해서 재신임을 밝혔어요. 거듭 밝혔어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홍 부총리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랬습니다. 이미 이런 얘기는 엊그저께 했어요. 그런데 굳이 문재인이가 다시 한번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홍남기가 계속 틱틱거리고 있는 거니까.
홍남기가 지금까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처럼 막 뼈 빠지게 문재인이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 여기저기서 지총구 먹어가면서 이 좌파 정당들에서 이해 차이가 큰 소리 쳐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온갖 그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 하여튼 부총리 일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손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홍남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때 사실은 내가 이랬다든지. 그럼 그때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타격받고 수습해야 되고, 문재인이 인사권에 금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홍남기를 좀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관 잘라서 집에 보낼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당분간 한두 달이라도 계속 부총리 시킬 거면 홍남기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금이 갈 대로 금이 가고 상할 대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다 털겠다고 한 사람한테 누구 말이 먹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인사권자가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 말은 조금 먹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또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는지. 청와대 대변인이가 전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줬어. 먼저.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다.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거다. 보통은 말이에요. 밑에 사람이 대통령이나 뭐 왕을 빨아주면서 아부합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네. 완전히 거꾸로 됐네. 문재인이가 홍남기한테 아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잘할 거다. 그러니 입에 자꾸 채우고 딴소리 좀 하지 말고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조용히 좀 해둬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이게. 대통령한테 사표 내놓고, 그리고 오전에 사표 내놓고, 오후에 국회 가서, 나 사표 냈다고 떠들고 있는 이런 경제부총리를 당장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동안 너무 잘했어. 앞으로도 잘해줄 거지? 이미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위를 다 상실한 사람이에요. 홍남기 같이 영혼 없는 공무원 하나조차 제대로 다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이한테는. 그래서 제가 홍남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홍남기조차도 다룰 힘이 없어져 버린 문재인의 심각한 레임덕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징역 7년, 벌금 9억. 이거는 선고가 아니라 구형입니다. 구형. 누가 구형했냐? 검찰이 구형하죠? 어떤 사건에? 정경심 사건에. 정경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했는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9억 원을 같이 구형했고 추징금을 1억 6,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경심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허위 경력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범행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 14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14개 혐의 모두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겁니다. 그리고 벌금 9억 원을 그리고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7년 구형을 하면 그리고 유죄로 인정이 되면 무죄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검찰의 구형이 7년이다 그러면 3년 정도 나옵니다. 3년 정도의 이 실형, 징역형이 나오면
3년의 실형과 동시에 집행을 뭐 5년간 유예한다 하는 3년의 집행유예 5년이 나올 수도 있고 3년은 상당히 중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일단 1심에서는 3년 징역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심에 가서 3년이 2년으로 깎이면서 집행유예가 뭐 4년이나 5년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사건은 아니죠. 일단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